지금 당장 울산에 연결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배를 더 구하란 말이야. 한밤중 전 세계 에너지 장관들의 회의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면서 세계 에너지 수송의 동맥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최신식 선박들조차 바다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한 채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바다를 뚫고 거대한 LNG선들이 편대를 이루며 봉쇄된 해협을 그대로 돌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단 한 척의 예외도 없이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선박이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배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그리고 평생 일본 조선 기술을 믿어온 한 베테랑 기술자가 왜 그 비밀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걸까요? 지금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카하시 료타입니다. 제 청춘과 평생의 열정을 모두 바친 곳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강철. 심장을 만드는 곳, 바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었습니다. 올해로 딱 30년 차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선박 기술을 총괄하는 임원 자리에 오르기까지.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걸어온 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 본사의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한다는 자부심은 제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죠. 제 아내는 유서 깊은 나가사키 조선소 터줏대감의 딸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식 날 평생을 뜨거운 용접봉과 씨름하며 살아오신 장인어른께서는 제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료타, 우리 일본 조선의 자존심을 자네가 반드시 지켜주게. 이 늙은이의 평생의 피땀이, 그리고 우리 일본의 혼이 담긴 곳이야. 저는 그 거칠고 주름진 손을 마주잡으며 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적어도 바다 위에서만큼은, 거친 파도를 가르는 선박의 기술력만큼은 대일본 제국이 영원한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제 목숨을 걸고 그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다루는 최상위 등급의 선박인 LNG선, 즉 액화천 영가스 운반선은 일반적인 화물선이나 유조선과는 차원이 다른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습니다. 기체 상태인 천연가스를 부피를 줄이기 위해 영하 162도라는 극한의 온도로 꽁꽁 얼려서 액체로 만든 뒤 그 어마어마한 물량을 싣고 태평양에 미친 듯한 파도를 넘어야 하는 배였으니까요. 여러분, 영하 162도라는 온도가 감이 오십니까? 그 극한의 냉기 앞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무쇠, 쇳덩어리라도 마치 얇은 유리창처럼 바사삭 깨져버리기 십상입니다. 만약 강철판을 이어붙인 화물창에 머리카락 절반 굵기의 아주 미세한 틈이라도 생겨서 그 영하 162도의 냉기가 선체로 스며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쩍쩍 갈라지는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강철 선체가 순식간에 찢어지고 최악의 경우 배 전체가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 바다 한가운데서 흔적도 없이 대폭발을 일으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은 오직 완벽한 정밀도와 단 한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지독한 장인 정신이 필수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울산의 횡한 모래사장에 갓 도크를 파고 배를 만들어 보겠다고 덤벼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일본 선배들이 혀를 끌 듯 차며 바다를 건너가 도면 보는 법부터 용접기를 쥐는 자세까지 하나하나 적선하듯 가르쳐 주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그저 우리가 던져준 도면을 베껴서 싼 인건비로 밤낮 없이 빠르게 찍어내는 하청 공장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수주량 1위를 차지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도 저는 비웃었습니다. 싼 맛에 타는 배지, 진짜 기술력은 우리 일본을 절대 따라올 수 없어. 그 지독한 오만함과 편견이 제 뼛속 깊이, 아니 제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단단하게 박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처럼 견고하고 오만했던 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참담하고도 충격적인 밤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6년 3월의 어느 캄캄한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40분쯤이었을까요? 도쿄 외곽에 위치한 제 저택의 고요함을 날카롭게 찢어발기듯 머리맡에 비상전화벨 소리가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수화기를 들자 너머로 들려오는 본사 전략기획실장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리듯 극도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임원님, 지금 당장 본사 지하 최고위 상황실로 나오셔야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전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잠옷바람으로 침대에서 튕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중동에 펄펄 끓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동맥이자 전 세계 에너지 해상 수송량의 무려 30%가 통과하는 절대적인 생명선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을 핑계로 전격적인 해협 전면 봉쇄를 선언하며 바닷길에 기뢰를 깔고 무장 드론을 띄워버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죠. 제가 차를 몰고 신호조차 무시한 채 미친 듯이 도쿄 본사 대회의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이미 지하 상황실은 피가 튀지 않을 뿐 완벽한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장님과 사장님을 비롯한 일본 최고위 임원진이 넥타이도 매지 못한 헝클어진 모습으로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레이더 스크린만 넣기 나간 듯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엎질은 뜨거운 커피가 카펫을 적시고 있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중동 바다의 실시간 선박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었죠. 붉은색 점으로 표시된 수백 척의 글로벌 선박들이 해협 한가운데 갇혀 오도 가도 못하고 벌벌 떨며 정지해 있었습니다.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 굴기의 중국, 군사 강국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들의 국기를 단 최신식 선박들조차 이란의 촘촘한 기뢰, 밭과 살벌한 무장 드론의 위협 앞에서 엔진을 완전히 끄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대체 어떻습니까? 탈출 시도하는 배는 없는 겁니까? 제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으로 소리치자 관제. 레이더를 담당하던 오퍼레이터가 벌벌 떨리는 두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대답했습니다. 최악입니다, 임원님. 방금 전 해협을 급히 빠져나가려던 유럽 최대 선사 소유의 중국산 LNG선. 두 척이 이란 경비정을 피해 무리한 급선의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너무 거칠게 꺾이면서 선체에 엄청난 무리가 갔습니다. 그 즉시 영하 162도를 견뎌야 할 화물창. 용접 부위에서 미세한 가스 누출 경고가 붉은색으로 미친 듯이 뜨면서 폭발을 막기 위해 선박 메인 시스템이 스스로 완전히 강제 정지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진 채 표류 중입니다. 그 참혹한 보고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얼음장 같은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위급 상황에서 엔진을 한계치까지 쥐어짜 끌어올리며 거친 파도를 타야 하는 급선의 회피 기동은 배의 뼈대와 이음새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뒤틀림을 줍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베껴서 값싸게 만든 중국산 선박들의 엉성하고 조악한 용접 부위가 그 엄청난 바다의 압력과 비틀림을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터져버린 것이었죠. 돈을 조금 아끼려다 전 세계의 에너지를 싣고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적국의 인질이 되어버린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담한 꼴이었습니다. 그 배에 탄 선원들은 언제 배가 폭발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덜덜 떨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크린 구석을 뚫어지게 감시하며 식은땀을 닦아내던 오퍼레이터가 갑자기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저 배들 미쳤습니다. 봉쇄망을 정면으로 뚫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상황실에 있던 수십 명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듯 쏠렸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멈춰 서 있는 수백 개의 붉은 점들 사이로 초록색 점. 무리가 일제히 거대한 불을 뿜으며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치고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두 척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척이었습니다. 40척의 거대한 LNG선들이 마치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유기체처럼 혹은 바다를 지배하는 맹수들처럼 완벽한 편대를 이루며 그 좁고 험난한 해협을 미끄러지듯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제30년 조선업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경악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란의 촘촘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레이더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아슬아슬한 항로, 한계치를 훌쩍 넘겨버린 풀가동 엔진의 진동, 그리고 집채만 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얻어맞으면서도 그 40척의 배들은 단 한 척의 나고자도 없이 맹렬하고 묵직하게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저 엄청난 충격과 비틀림을 화물창이 견뎌내고 있다고. 저렇게 험하게 배를 모는데 화물창 용접이 안 터진단 말이야. 제가 저도 모르게 모니터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경하게 차소리쳤습니다. 방금 전 중국산 배들은 급선에 한 번에 가스가 새며 시동이 꺼져버렸는데 저 초록색 점들은 마치 탈출? 너무 쉬운데? 이깟 파도와 봉쇄망이 대수냐? 라고 전 세계를 향해 코웃음이라도 치듯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극한의 위기 상황,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선박의 심장인 엔진과 뼈대인 선체가 얼마나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초격차 기술의 결정체였습니다. 제 평생 저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항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배들 국적이 어딥니까? 어느 나라, 어느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이야. 당장 확인해. 사장님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황실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하고 무거운 정막이 흘렀습니다.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데이터를 확인하던 오퍼레이터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부 100% 한국입니다. 저 40척 전부 대한민국의 울산과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들입니다. 단 한 척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쇠망치로 뒤통수를 산산조각 나게 얻어맞은 듯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그 콧대 높던 일본 임원들 중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기가 막혀 입만 떡 벌리고 있을 뿐이었죠. 천조국 미국도 굴기의 중국도 군사강국 러시아의 배들도 모두 그 험악한 바다의 볼모가 되어 추하게 멈춰 서 있는 그 절망의 바다에서 오직 한국인들이 만든 선박 40. 척만이 압도적인 내구성과 기동력을 자랑하며 기적처럼 살아서 빠져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가격이 싼 배라고요? 남의 도면을 훔쳐다 베낀 하청 공장의 배라고요? 제가 30년 동안 목숨처럼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굳건한 신앙과 일본의 자존심이 저 스크린 위를 당당하게 가로지르는 40개의 초록색 점들 앞에서 와장창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전 세계 에너지 시장과 주식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란의 봉쇄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당장 매서운 겨울을 나야 할 각국 정부의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도쿄 본사 상황실의 전화통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들은 기술의 일본이라 자부하던 우리에게 배를 지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장 울산에 연락해. 당장 한국으로 비행기 띄워. 한국 조선소에 도크가 꽉 차 있다면 야간 교대를 24시간 돌려서라도 웃돈을 10배 100배를 주더라도 내 배부터 먼저 지어달라고 해.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배는 한국 배뿐이야. 런던, 파리, 베를린의 콧대 높은 에너지 장관들이 한밤중에 잠옷 바람으로 핏대를 세우며 전화를 걸어댄 곳은 세계의 중심 워싱턴도 베이징도 제가 있는 도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단 한 곳, 대한민국의 울산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죽음이 도사리는 절망의 바다에서 전 세계가 유일하게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튼튼한 동아줄. 그것이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의 배라는 사실을 온 지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버린 역사적인 밤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아직도 잔상이 남은 레이더 스크린을 바라보며 가죽 의자 등받이에 뼈대 잃은 연체 동물처럼 무너지듯 기댔습니다. 제가 평생을 애써 외면하고 깎아내리고 부정해왔던 거대한 진실이 제 숨통을 턱턱 조여오고 있었죠. 도대체 저 한국인들은 그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괴물 같은 무결점의 배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저 영하 162도를 견디는 완벽한 용접과 끄떡없는 내구성은 도대체 어떤 기계, 어떤 마법 같은 기술에서 튀어나온 것인가? 저는 더 이상 도쿄의 편안하고 따뜻한 가죽 의자에 앉아 부하 직원이 써준 숫자, 장난 같은 보고서나 뒤적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참담한 패배의 이유를, 저 기적 같은 배를 만드는 진짜 비밀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미쳐버릴 것만 같았으니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울산행편도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습니다. 울산행편도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고 난 뒤에도 제 떨리는 두 손은 한참 동안이나 노트북 키보드 위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쿄 본사 제 집무실에 두꺼운 암막 커튼을 쳐놓고 저는 꼬박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미친 사람처럼 전 세계의 선박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아니, 제 30년 조선업 인생의 모든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그 끔찍한 죽음의 바다에서 미중러 강대국들의 최신식 배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멈춰 서는 와중에 오직 한국산 선박 40척만이 생채기 하나 없이 그 지옥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분명 어딘가에 치명적인 결함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그저 억세게 운이 좋아서 요행으로 빠져나온 것뿐이라고 제 자신을 필사적으로 세뇌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우리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랑하는 수백 장의 극비 설계, 도면과 영국의 로이드 선급 등 세계 최고의 해양 분석 기관에서 끌어모은 방대한 데이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에 핏발이 선 채로 그 수치들을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듯 뜯어보고 또 뜯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까면 깔수록 제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 숨이 턱턱 막히는 완벽한 절망뿐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너무나도 잔인할 만큼 투명하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란의 무장 드론을 피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대던 그 긴박한 순간, 배의 뼈대가 비명을 지르는 그 극한의 회피. 기동 속에서 중국산 배들이 왜 그토록 허망하게 멈춰섰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보였습니다. LNG선의 생명은 앞서 말씀드렸듯 영하 162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담고 있는 거대한 보온병, 즉 화물창에 있습니다. 바다가 요동치면 그 안에 담긴 수만 톤의 액체 가스도 미친 듯이 출렁이며 화물창 내벽을 거세게 때려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슬로싱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벽면이 받는 충격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겉모양만 한국 배를 그럴싸하게 베껴서 값싸게 용접해 놓은 중국산 선박들은 그 거대한 충격파와 선체의 뒤틀림을 도저히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화물창을 이어 붙인 용접 부위에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균열이 쫙쫙 가버렸고, 그 틈으로 영하 162도의 죽음의 냉기가 스며 나오자 폭발을 막기 위해 배 스스로 심장인 엔진을 꺼버린 것이었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고철 덩어리 무덤이 되어버린 참혹한 결과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지옥의 파도를 정면으로 얻어맞으며 똑같이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댄 한국 선박 40척의 데이터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수치를 확인하던 순간 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화물창 내부 압력 정상, 가스 누출률 0%, 선체 피로도 경고 제로. 40척의 배에서 보내오는 모든 센서의 불빛이 완벽한 초록색, 즉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완벽한 무결점을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거대한 파도와 뒤틀림 속에서도 영하 162도의 냉기를 가둬둔 그 얇은 강철판의 용접 부위가 단 0.1mm의 틈도 허락하지 않고 완벽하게 버텨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건 단순히 설계 도면이 뛰어나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철판과 철판을 이어 붙이는 그 쇳물, 그 불꽃을 다루는 용접의 기술력이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초월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사장님의 긴급 지시로 도쿄 본사에 소집된 영국의 에너지 컨설턴트와 전직 카타르 에너지 조달 담당자를 마주했던 브리핑 룸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일본의 자존심을 세워보려 발버둥치며 그들에게 따져 물었었죠. 중국이 엄청난 자본력으로 저가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점도 곧 끝날 것이고
우리 일본도 다시 최신식 자동화 로봇을 도입하면 금방 저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비참할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실제로 중국산 LNG선 도입을 검토하다가 막판에 계약을 엎어버렸다는 카타르 출신 전문가가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저를 차갑게 노려보았습니다. 다카하시 임원님, 저희가 왜 중국산 배를 취소했는지 아십니까?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화물창 용접 부위를 초음파로 검사해보니 머리카락 절반도 안 되는 미세한 기공들이 수없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세한 틈새가 영하 162도를 만나면 배는 그대로 폭발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기술 격차는 도면을 베낀다고 비싼 로봇을 사온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조선소의 그 무식할 정도로 완벽한 화물창 용접은 영하 162도의 환경에서 수만 시간을 훈련하며 불꽃과 싸워온 사람들의 손에서 나옵니다. 10년, 20년, 아니 평생을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쇳물을 녹여온 그 굳은 살 박인 손을 중국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본의 첨단 로봇이 그 사람들의 직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입을 굳게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컨설턴트마저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죠. 임원님께서 30년 전에 가르쳐 주셨다던 그 기술은 이미 세대를 넘어 한국인들의 피 속에 진화되어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그 감각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선박의 80%를 독식하는 그들의 기술은 기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 그 자체인 겁니다. 브리핑 룸을 빠져나오며 저는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패배감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맹신했던 일본의 정밀 기계공학과 완벽한 도면이 한국 기술자들의 그 투박하고 굳은 살박인 두 손 앞에 무참히 박살 나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으니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무슨 사연을 가졌길래 저렇게 지독하고 미련하게 완벽한 배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 해답은 도쿄의 책상머리가 아니라 불꽃이 튀는 울산의 바닷가에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직감했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들고 도망치듯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의 낡은 사진 한 장을 품에 안은 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쟁자이자 하청업체라 무시했던 한국의 땅을 밟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것이죠. 김해공항에 내려 차를 타고 울산으로 향하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가서 보면 별거 아닐 거다. 그래봤자 기름때 묻은 시끄러운 공장일 뿐이다. 일본의 깨끗하고 정돈된 조선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열악할 것이다. 그렇게 알량한 위로를 애써 삼키며 스스로의 멘탈을 부여잡고 있었죠. 하지만 차가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정문을 통과해 거대한 야드 안으로 들어서는 그 순간 저는 제 입에서 튀어나오려는 경악스러운 비명을 억지로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제 평생 가져왔던 조선소에 대한 모든 개념과 상식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압도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거대한 강철의 제국 혹은 철과 불로 만들어진 거대한 요새에 가까웠습니다. 하늘을 완전히 뒤덮어버릴 듯 도열해 있는 수십 기의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들은 마치 진격하는 거인들처럼 웅장한 위용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쇳덩어리. 선박 블록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공중을 둥둥 날아다니며 조립되고 있었고 사방에서는 수만 명의 작업자들이 내뿜는 용접 불꽃이 대낮인데도 별빛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자랑이자 제 장인어른의 평생의 긍지였던 미쓰비시의 나가사키 조선소 전체를 통째로 뜯어다가 이 울산 야드 한 구석에 던져놓는다 해도 그저 작은 부품 창고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을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스케일이었습니다. 가장 저를 기겁하게 만든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거대한 도크, 즉 배를 짓는 웅덩이 안의 풍경이었습니다. 저와 동행했던 안내 직원이 무심한 듯 툭 던진 한마디에 저는 하마터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기 1도크에서 지금 LNG선 3척이 동시에 조립되고 있고요. 저 너머 이 도크에서는 2척이 더 건조 중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눈을 미친 듯이 비벼댔습니다. 한 도크에 3척, 다른 도크에 2척, 이 한 조선소에서만 무려 5척의 거대한 LNG선이 동시에, 그것도 완벽한 오차율 제로를 목표로 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일본에서는 1년에 고작 한 척의 LNG선을 겨우 지어내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빠지곤 했는데, 이들은 그 괴물 같은 배들을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 동시에 척척 뽑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납기를 어긴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배를 동시에 지어내는데 품질이나 날짜에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단 말입니까? 제가 목소리를 파르르 떨며 묻자 안내 직원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12년이 넘었는데 적어도 제 기억에 한국 조선소가 납기를 단 하루라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완벽한 배를 바다에 띄웁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니까요. 그 담담하고도 묵직한 대답에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지독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밤이 이슥해지도록 제 숙소의 창문 너머로 바라본 울산. 조선소의 불빛은 새벽 1시가 되어도 3시가 되어도 5시가 되어도 결코 꺼지지 않고 시퍼렇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서 저 거대한 철의 제국 안에서 도대체 어떤 땀방울이 어떤 도끼 품은 눈빛들이 얽히고 설켜 저토록 위대한 기적을 매일 밤낮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 조선업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마주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만이라는 색안경을 벗어 던진 제 두 눈앞에 이제 막 진짜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민낯이 그 펄펄 끓어오르는 용접 불꽃의 심연이 그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저는 안내 직원에게 억지를 부렸습니다. 해외에서 온 귀빈들이나 편안하게 둘러보는 멀끔하게 포장된 안전 코스 따위는 걷고 싶지 않다고 말이죠. 저는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저 캄캄한 밤바다에 미친 듯한 파도와 영하 162도의 극한을 견뎌내는 그 기적 같은 배의 진짜 뼈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펄펄 끓어오르는 용접 불꽃의 한가운데로 저를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던 것이죠. 안내 직원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빛에 서린 절박함을 읽었는지 결국 무거운 안전모와 쇳덩이처럼 단단한 안전화를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좁고 가파른 철제 계단을 타고 아파트 10층 높이의 거대한 선박 블록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터 그 자체였으니까요. 사방에서 귀를 찢을 듯한 기계음이 고막을 때렸고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을 만큼 강렬한 푸른빛의 아르곤 용접 불꽃들이 사방에서 별똥별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매캐한 쇳가루와 뜨거운 열기가 폐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열기와 소음 속에서 수백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그 거대한 쇳덩어리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넋을 잃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철의 요새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하고 말이죠. 그때 제 곁을 지키던 안내 직원이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며 제 30년 조선업 상식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조선소의 시작이 불과 50여 년 전 휑한 모래바람만 불던 미포만의 허허벌판 백사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971년 한국의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선언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전문가들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의 정부조차 불가능한 일이라며 만류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설계 도면 한 장 없었고 철판을 자를 번듯한 기계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영국 런던의 바클레이즈 은행으로 무작정 나라가 차관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대목에서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실적도 담보도 없는 동양의 이름 모를 작은 나라 기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은행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콧대 높은 영국 은행가들이 조롱 섞인 거절을 하려던 찰나 정주영 회장이 지갑에서 꺼내든 것은 단돈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낡은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죠. 그분은 그 지폐를 탁자 위에 내리치며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보시오. 우리 한국인들은 당신네 영국보다 무려 300년이나 앞서서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어낸 민족이요. 우리에게는 이미 바다를 지배했던 위대한 DNA가 흐르고 있단 말이오. 그 당당하고도 미친 듯한 패기에 압도당한 영국 은행은 결국 기적처럼 차관을 승인했고 그분은 그 길로 그리스의 선박왕 리바노스를 찾아가 지어지지도 않은 모래사장의 사진 한 장과 스케치북에 그린 도면만으로 무려 2척의 배를 팔아치우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조선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배를 건조한다는 전 세계 조선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미친 짓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일본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수백 번의 회의를 거치고 완벽한 매뉴얼이 갖춰져야만 움직이는 족속들입니다. 실패할 확률을 계산하다가 결국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하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불가능을 가능으로 멱살 잡고 끌어다 놓는 그 지독한 생존 본능.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라를 가난에서 건져내겠다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사명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인적인 힘이었던 겁니다. 그 500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된 기적이 50년의 세월을 거치며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는 지금의 이 거대한 불꽃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상념에 잠겨있던 제 시선을 잡아끈 것은 거대한 LNG선. 화물창의 구석진 곳에서 묵묵히 용접기를 쥐고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귓속말로 살짝 일러주더라고요. 저분이 바로 이 조선소에서만 무려 38년째 용접봉을 잡고 계신 가장 오래된 최고참 명장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분에게 다가갔습니다. 50대 후반의 깡마른 체격이었지만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묵직한 오라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함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작업이 잠시 멈춘 틈을 타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분이 두꺼운 보호 장갑을 벗고 제게 손을 내미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백 년 묵은 거북이의 등껍질처럼 아니면 불에 그을리고 단련된 무쇠 덩어리처럼 거칠고 투박한 굳은 살이 손바닥 전체를 두껍게 뒤덮고 있었죠. 손마디 곳곳에는 영광의 상처처럼 붉은 화상 자국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딱딱한 손을 맞잡는 순간 저는 전기에 감전된 듯한 찌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이 손이구나. 이 투박하고 거친 손이 바로 그 미친 듯한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를 견뎌내고 영하 162도의 죽음의 냉기를 완벽하게 가두어버린 진짜 기적의 실체였구나. 중국의 수조 원 단위의 오일머니로도 결코 살 수 없고 일본의 최첨단 인공지능 로봇으로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초격차 기술. 그것은 종이 조각 위에 그려진 설계 도면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의 핏물과 땀방울이 엉겨붙은 이 거룩한 굳은 살 안에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통역을 통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8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이 어둡고 비좁은 철판 속에서 오직 용접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겹거나 도망치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제 질문에 명장님은 눈가에 깊은 주름을 접으며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거친 바다를 숱하게 넘겨온 늙은 선장처럼 한없이 평온하고도 다정했습니다. 지겹다니요. 쇳물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내가 정성을 쏟은 만큼 딱 그만큼만 튼튼해지거든요. 처음엔 투박한 벌크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엔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그리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이 가스선을 제 손으로 짓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제겐 새로운 도전이었고 제 손끝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등으로 올라서는 걸 지켜보는 것이 제 인생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 담담한 고백 속에 담긴 자부심의 크기에 저는 하염없이 작아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완벽하게 무너뜨린 것은 바로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제 아버님께서도 바로 이 조선소에 청춘을 바치셨습니다. 1974년 미포만 백사장에서 첫 배를 띄우던 그 역사적인 해부터 이 무거운 용접기를 잡으셨지요. 아버님의 땀방울이 베인 이 바닥을 이제는 제가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1974년 일본이 한국을 그저 하청 공장 취급하며 비웃었던 그 까마득한 시절부터 아버지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뜨거운 불꽃을 견뎌냈고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철판 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자로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장님이 쓰고 있던 낡은 안전모를 고쳤으며 손가락으로 수십 미터 떨어진 까마득히 높은 발판 위를 가리키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저 꼭대기에서 마스크 쓰고 불꽃 튀기고 있는 녀석 보이십니까? 저 녀석이 제 아들 내미입니다. 인제 입사한 지 3년 차 된 핏덩이 용접공인데 아직 제 눈엔 영 어설프기만 합니다. 저는 그 방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등 뒤에서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 젊은 용접공은 오직 눈앞의 쇳물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며 묵묵히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다시 그 아들에게로 무려 3대에 걸친 50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오직 완벽한 배를 만들겠다는 하나의 집념이 핏줄을 타고 고스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 난간을 꽉 부여잡아야만 했습니다. 도쿄의 푹신한 회의실에서 중국의 추격이 어쩌고 일본의 기술력이 어쩌고 떠들어대던 제 자신이 짐승처럼 울부짖고 싶을 만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우리 일본은 기술을 그저 종이 위에 적힌 차가운 매뉴얼로만 남기려 했습니다. 기술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으며 완벽한 시스템만을 맹신했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사람의 피 속에, 뼈와 살 속에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는 그 숭고하고도 지독한 사랑이 500원짜리 지폐의 기적을 탄생시켰고 3대를 이어가는 장인들의 굳은 살을 만들어냈으며 마침내 전 세계를 경악게 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압도적인 돌파극을 완성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돈으로 뺏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선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위기를 뚫고 살아남아 온 위대한 영혼의 서사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진실 앞에서 30년을 대일본 제국의 기술력에 취해 살아왔던 콧대 높은 엔지니어 다카하시 료타는 생전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고 완벽한 항복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소의 뜨거운 열기와 3대째 이어져 온 용접공 가족의 묵직한 서사에 완전히 넋을 잃어버린 채 저는 안내 직원의 등살에 떠밀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울산의 밤거리로 나섰습니다. 직원이 저를 이끌고 간 곳은 화려한 고급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아주 작고 허름한 삼겹살 식당이었죠. 매캐한 연기와 지글거리는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하루 종일 무거운 쇳덩이와 씨름하며 땀을 쏙 뺀 조선소 작업자들이 피로를 씻어내는 그들만의 안식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동그란 철판 테이블에 마주 앉아 기름진 삼겹살에 소주잔을 기울이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그 굳은 살박인 두 손과 아득한 높이에서 불꽃을 튀기던 젊은 아들의 뒷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주가 몇 잔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식당 벽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제 시선이 한 곳에 멈춰 섰습니다.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있는 누런 벽지 위로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훈장처럼 빼곡하게 걸려 있었던 겁니다. 안전모를 푹 눌러쓰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작업자들, 산처럼 거대한 배가 처음으로 바다에 띄워지던 진수식의 벅찬 순간들. 그 사진들 속 얼굴 하나하나에는 가난했던 시절을 자신의 맨손으로 끊어내겠다는 지독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들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안내 직원이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한없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카하시 임원님, 혹시 1997년 겨울 우리 대한민국을 덮쳤던 IMF 외환위기 사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한국 경제가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기업이 줄도산하며 거리에 실업자들이 넘쳐나던 그 끔찍했던 국가부도의 겨울을 말입니다. 당시 도쿄 본사에서 그 뉴스를 보며 우리 일본 임원들은 이제 한국의 조선업도 끝이 났다고 혀를 끌듯 찼었죠. 안내 직원은 빈 소주잔을 매만지며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곳 울산 조선소에도 피바람이 불었었습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존폐 위기에 처하자 결국 이 조선소에서 땀 흘리던 직원 중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피눈물을 삼키며 정든 일터를 떠나야만 했었죠. 하루아침에 잘린 겁니다. 낮에 보셨던 그 38년 경력의 명장님도 어쩌면 그 시절 생사를 찢어내는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서 매일 밤잠을 설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원님은 해고당한 직원들이 회사를 향해 어떤 감정을 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야 엄청난 분노와 원망이겠지요.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으니 회사가 망해버리길 저주하거나 최소한 다시는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일본 사회에서도 평생 직장의 믿음이 깨졌을 때 그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제 대답에 안내 직원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버릴 30년 조선업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끔찍할 만큼 위대한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닙니다. 달랐습니다. IMF 당시 빚더미에 앉은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전 국민이 장롱 속에 숨겨둔 돌반지며 금목걸이를 들고 나왔던 금모으기 운동을 아실 겁니다. 그때 이 조선소에 남아있던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금 전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고당했던 그 수많은 실직자들조차 자신의 결혼 반지와 아내의 금비녀를 빼서 회사로 가져왔습니다. 나를 무참히 잘라버린 회사를 살리겠다고 회사가 살아야 결국 내 조국 대한민국이 살아남는다고 말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릴 길이 막막해진 그 시퍼런 절망 속에서도 그 사람들은 자신을 버린 조선소를 원망하는 대신 가장 소중한 금부치를 쥐어주며 제발 살아남아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쥐고 있던 소주잔을 테이블 위로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고 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시야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죠. 해고된 사람들이 나를 자른 회사를 위해 아내의 결혼 반지를 빼서 바쳤다고요? 복수도 아니고 체념도 아니고 기꺼이 자신들의 살점을 떼어 회사를 살리려 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우리 일본의 기업 문화에서는 아니 전 세계 자본주의의 그 어떤 논리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회사를 단순히 월급을 받는 직장으로 생각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조선소는 이 쇳덩어리 배들은 그들 자신이자 그들의 가족이었고 그들의 뼈와 살로 세운 위대한 조국 그 자체였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이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뒤 IMF의 깊은 상처를 극복하고 회사가 다시 일어서서 사람을 뽑기 시작했을 때 다른 좋은 직장, 더 편안한 조건을 제안받았던 해고 직원들 상당수가 아무런 원망도 없이 다시 이 매캐한 용접 불꽃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쇳가루를 마시는 이 고된 일터가 바로 자신들이 죽을 때까지 지켜내야 할 진짜 내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핏발이 선 두 눈에서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삼겹살집의 시끌벅적한 소음 속에서 저는 30년 차 대일본제국의 임원이라는 알량한 체면도 다 내팽개친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38년차 명장의 거북이 등껍질 같던 굳은 살, 아득한 발판 위에서 묵묵히 불꽃을 튀기던 그 젊은 아들의 뒷모습, 그리고 극한의 호르무즈 해협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던 마흔척에 그 완벽하고 웅장했던 선박들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제 머릿속을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아, 이제야 완벽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중국의 그 잘나가던 최신식 배들이 조금만 파도가 쳐도 용접 부위가 터져버리고 멈춰섰는지. 그리고 왜 오직 한국의 배들만이 그 영하 162도의 죽음의 냉기와 뒤틀리는 심해의 파도를 완벽하게 견뎌내며 살아남았는지 말입니다. 그 배의 화물창을 잇는 용접. 불꽃 속에는 단순히 전기로 쇠를 녹이는 기계적인 공정이 들어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그 참혹한 절망 속에서도 아내의 금반지를 뺏어 바치며 조선소를 지켜냈던 그 피눈물. 나는 헌신이 나를 버린 회사를 용서하고 다시 돌아와 기꺼이 쇳가루를 마시던 그 숭고한 사랑이 그 강철판 사이사이에 단단하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면 따위로는 절대 베낄 수 없고 중국의 억만금으로도 절대 사올 수 없는 세상을 이겨내는 대한민국만의 위대한 정신이 그 배를 지탱하는 진짜 뼈대였던 것이죠. 울산을 떠나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사흘 전 이 비행기를 타고 올 때만 해도 제 마음속에는 한국 조선업을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약점을 찾아내 짓밟아버리겠다는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가슴속에 남은 것은 패배감이나 굴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장인들을 향한,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어르신들을 향한 무한하고도 절대적인 존경심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경쟁자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심장을 지키는 영웅들이었고, 저는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된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사장님께 제출할 예정이었던 모든 분석 보고서를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직 이른 봄에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나가사키의 유서, 깊은 공동묘지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30년 조선업 인생의 나침반이자 일본 기술의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셨던 장인어른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죠. 회색빛 비석 앞에 선 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울산 조선소에서 주워온 작고 까만 쇠조각 하나를 꺼내 비석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생전에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셨던 나가사키 조선소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제 목소리는 거친 바람에 흩어져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30년 전 장인어른께 드렸던 그 맹세, 일본 조선의 자존심을 세계 최고로 지켜내겠다던 그 약속을 저는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전에 도면 보는 법이나 가르쳐주며 비웃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진정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빠져 호르무즈 해협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패닉에 빠졌을 때 미국도 중국도 심지어 우리 일본조차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의 장관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전화를 건 곳은 오직 한국의 울산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제 코트를 흔들었지만 저는 눈물을 닦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 이상하게도 분하거나 억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온 것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백사장의 기적을 세운 사람, 자신이 잘린 회사에 금부치를 바치며 나라를 살려낸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을 기억하며 38년째 같은 자리에서